경제학이란 살림살이를 위한 학문입니다. 정치학이란 권력 문제, 태초에 타락한 천사장이 일으킨 권력 문제로 인한 싸움을 다스리기 위한 학문입니다. 이 같은 정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마르크스주의에는 사실상 경제학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가치설이나 잉여가치설로는 나라 살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가치설이나 잉여가치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주의를 찬양하기 위한 선전이론일 뿐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국가론으로 받아들인 나라의 경제학은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한 자각의 실제적인 경제학의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강좌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세계의 국가론은 처음에는 철학적 국가론에서 시작했지만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 정치학적 국가론으로 발전했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학적 국가론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통해 중국 경제정책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령부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령부는 당중앙위원회입니다. 당 조직의 최고 의결기구는 당대회, 중국의 경우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입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당대회는 총서기를 선출하고 당규약을 개정하거나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끝납니다. 당중앙위원회는 1년에 2번 이상 열립니다. 당중앙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정치국원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각각 1년 번호로 고유한 명칭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면 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들이 참석한 11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제8기 11중전회라고 부릅니다. 정치국 회의는 수시로 열립니다. 서기처, 북한의 경우 비서국은 남한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과 같은 곳입니다. 이들은 상근여의원들입니다. 당 총서기는 실질적인 국가 언수입니다. 국무원은 나라 살림, 즉 경제를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정치, 즉 당에 종속되어 있으며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이 있기 전에는 모든 중국의 기업이 사실상 국영기업이었습니다. 법제판공실은 국무원 총리가 법제 업무 사항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사무기구이며 교무판공실은 사무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급에서는 주임이라는 직책이 계장 수준의 일선하위 직급이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한국으로 말하면 차관급 정도 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정식으로 중화민공화국을 출범시킨 이후 역대 최고 권력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1949년 이후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중국 1인 지배 체제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1976년에서 1978년까지 화고펑이 마오의 권력을 승계했으나 덩샤오핑에 의해 밀려났습니다. 덩샤오핑은 1978년에서 1989년까지 최고 권좌에 앉아 있었으며 1인 지배 체제를 폐지하고 집단지도 체제로 바꿨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집단지도 체제를 가리켜 당내 민주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덩샤오핑은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온 중국 최초의 지도자입니다. 그 후 장쩌민이 1989년에서 2002년까지 집권했고 후진타오는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집권한 후 물러났지만 이들 모두는 덩샤오핑이 세워놓은 집단지도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지금까지 13년째 시진핑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집단지도 체제를 폐지하고 마오쩌둥 때 만들어 놓은 1인 지배체제로 환원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나누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같은 5단계의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도광양해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덩샤오핑 시기 중국의
외교 방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삼국지에서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로 지내면서 비밀리에 힘을 길렀던 고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한 후 덩샤오핑이 실력자로 등장했으나 1989년 천안문 사태를 겪으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은 급진주의자들을 달래기 위해 보광양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화평굴기란 2003년 집권한 후진타오의 표어입니다. 평화로운 방법이지만 공개적으로 힘을 과시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주동작이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른바 중국몽, 중국이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는 꿈을 펼치기 위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 천두슈 리다자오 등 2명의 베이징 대학 교수에 의해 창당되었습니다. 이 같은 창당을 배후에서 직접 지도한 인물은 코민테른, 즉 국제공산당본부 극동총국 부국장인 그레고리 보이틴스키였습니다. 보이틴스키는 러시아 출신 유태인으로 직접 베이징에 잠입하여 리다자오와 천두슈를 만나 이를 추진했습니다. 1927년 제1차 국공합작의 상징이었던 황푸군관학교가 사실상 폐교된 후 천두슈는 코민테른으로부터 총서기직에서 해체되었고 러시아어 번역가였던 쥐추바이가 총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1934년 장제스 군대에 밀려 진강산에서 루이진으로 밀려났던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25,000리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를 도보와 우마로만 이동하는 대장정을 단행했습니다. 대장정 도중인 1935년 1월 준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전체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사상을 신민주주의라고 정의했습니다. 신민주주의는 레닌주의 혹은 스탈린주의의 혁명 전략이 도시에 있는 공장의 하급 임금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트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는 것과는 달리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을 주력군으로 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를 그들은 마오쩌둥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지휘했던 군대는 1927년부터 1937년까지 중국 공농홍군 약칭 홍군이라고 불렀습니다. 1937년 제2차 국공합작 이후에는 팔로군과 신사군으로 재편되었으며 1949년 중공 건국 이후에는 인민의 반군으로 개명되었습니다. 홍군과 팔로군 신사군은 그들의 점령 지역을 해방구라고 불렀으며 그들의 해방구에서는 마오쩌둥식 토지개혁에 따른 특유한 통치가 실행되었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은 1937년 7월 이른바 노후교 사건으로 인해 중일 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출범했습니다. 이 체제가 존속하는 동안 힘을 기른 중국 공산당은 1946년 제2차 국공내전이 시작되자 북한의 김일성에게 원조를 요청했고 김일성이 그들에게 북한의 철도를 이용하여 장제스 군대의 배후를 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마오쩌둥은 결정적 승기를 잡았습니다. 1949년에 베이징과 난징이 함락됨으로써 마오쩌둥의 군대는 중국 대륙을 석권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석권한 마오쩌둥은 곧바로 소련을 방문, 모스크바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스탈린과 함께 중국 공산주의 국가 운영 전략을 수기했습니다. 이때 스탈린은 마오에게 신민주주의의 정체를 추궁했으며 마오는 그것이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1946년 8월 북한에서 김일성 중심 정당인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과 연안파 중심인 신민당이 소련 군정의 지시에 따라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을 창당한 것을 보면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가 어지간히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 후 소련은 수천 권의 소비에트 경제운영 경험 서적을 중국에 제공했으나 그것들은 중국이 의존할 만한 국가 경영의 경륜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서적의 대부분은 실천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오는 스탈린 제세 기간의 스탈린의 노선을 대부분 수용했으며 스탈린의 사망 이후에도
기존의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소련의 경제정책은 1921년에 시작된 레닌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시장경제의 부분적인 허용을 골자로 합니다. 스탈린은 레닌이 1924년 사망한 이후 약 4년 동안 장고와 토론을 거듭하다가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중공업 정책을 채택했으며 나머지 계획은 중공업 정책에 종속시켰습니다. 마오쩌둥은 소련으로부터 귀국하자마자 곧 중국 공산당 창당 28주년 기념연설에서 자신이 과거에 주도했던 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였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민민주주의란 제정러시아 시대의 레닌이 주장한 2단계 혁명론에 근거한 것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중세봉건제 수준의 국가가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해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는 대신 사회주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며 사회주의 단계로 돌입하기 전에 먼저 봉건주의 단계로 벗어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반봉건 혁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다음 단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1949년부터 195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1946년에 한 달 만에 완료한 토지개혁을 중국은 무려 4년에 걸쳐 끝낸 것입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으나 중국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무상분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몰수당한 대지주들은 그 보상금을 전액 모두 은행이 예금했습니다.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의 기쁨과 노력은 중국 경제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1953년 한국 전쟁이 휴전되면서 북한과 중국은 약속이나 한 듯이 혁명의 단계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 같은 1953년은 마오쩌둥의 멘토였던 스탈린이 사망한 해입니다. 마오는 이때 중공의 성립에서부터 사회주의적 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기까지는 하나의 과도기라면서 이 과도기에서 당의 총노선과 총체적 임무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 공업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해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사진은 이 기간에 중국이 철강 생산에서 영국을 추월해야 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철강 생산 시설로 건설한 중국의 재래식 용광로인 토복고로입니다. 영국을 추월하겠다는 발상은 소련의 미국 추월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원시적 시설로 강철을 생산해서 영국을 추월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니 그 결과는 당연히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발상은 심지어는 농사 방법에도 신경밀식, 즉 땅을 깊게 갈고 모를 빽빽하게 심는다는 파종법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논에다 벼를 아주 빽빽하게 심는 농사 방식입니다. 모내기를 할 때 모와 모의 간격을 10곱하기 15, cm로 좁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와 모의 간격은 최소한 12 곱하기 20cm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벼와 벼 사이에 통풍이 안 되어 병충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마오의 이 같은 비과학적 발상에 대해 그의 라이벌이며 경제 전문가였던 류 샤오치는 선 공업화 후 사회주의 개조론을 제시했습니다. 마오는 류 샤오치의 선공업화 후 사회주의 개조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공업화와 사회주의 개조의 동시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론에 의한 현대공업의 비약적 발전론에 따라 제1차 5개년 계획 추진했습니다. 1954년 9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고 소련의 고수플란에 해당되는 국가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계획경제체제를 완비했습니다. 공업화와 농촌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동시에 추진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주의 혁명에 따라 1949년에서 1952년에 이루어진 토지개혁 기간에 부산자들에게 개인적 소유 형태로 분배되었던 토지를 다시 거두어들여 집단농장으로 편성하더니 이를 다시 묶어서 인민공사로 조직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협동소유 또는 전민소유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협동 소유를 협동적 소유라고 하며 전민 소유를 전인민족 소유라고 합니다. 협동적 소유 형태로 협동농장을 조직했으며 전인민족 소유 형태로 국영농장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소련에 있어서의 호로즈와 소브호즈를 각각 자기 나라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 같은 마오의 정책에 따라 1954년 9월 사회주의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습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공업화와 농촌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정무원 소속기관인 국가계획위원회가 동일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1949년에서 1956년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7년, 즉 건국과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였던 것입니다. 1955년 마오쩌둥은 또한 당간부들이 농민대중의 잠재 역량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소약진 운동을 지시했습니다. 1958년에서 1966년은 중국적 사회주의의 모색기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56년 제18차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당대회는 5년마다 한 번씩 열게 되어 있으며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난 시기 성과를 보고하고 반성하며 차기 당대회의 정세를 전망하고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1945년 제7차 당대회 이후 제8차 당대회가 11년 만에 개최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7차 당대회 이후 시기의 시련과 고난이 극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이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동시에 장제스의 국민혁명군과의 내전이 시작되었으며 1950년 10월 이후에는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병해야 했고 1953년부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18차 당대회에서 류샤오치는 지난 시기의 성과를 보고하면서 우리들의 적들조차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연평균 18%의 높은 경제 성장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공업 분야에서 대형기계 및 정밀기계 공업, 발전설비, 제조업, 조강과 석탄 등 주요 공업 부문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공업노동자 숫자는 64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증가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업 분야에서의 발전은 농업과 공업의 심각한 불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공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는 방치되었고 농업 분야의 잉여를 공업 분야에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증폭되었고 스탈린식 발전 모델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때 중국 사회가 당면한 모순 및 문제점 지적하면서 10대 관계론을 제창했습니다. 그 10대 관계에 불균형이 발생했지만 그 불균형은 모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2차 5개년 계획안을 채택하면서 1957년 상백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상백 정책은 온갖 꽃이 같이 피고 서로 다른 많은 학파들이 논쟁을 벌인다는 의미의 단어인 백화제방과 백화쟁명을 가리킵니다. 이 운동은 인민대중에게 언론을 확대하여 공산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도 감내하겠다는 그리하여 공산당 내부에 서서히 싹트는 여러 문제들 즉 관료주의, 종파주의, 주관주의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습니다. 공산당은 말하는 자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 천명하며 적극적인 발언을 호소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같은 자유로운 토론을 가리켜 중국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은 비적대적 모순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중국 공산당이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수준으로 비화되자 1957년에 상백 정책을 파기하고 대대적인 반우파 투쟁을 전개하고 그때의 비판자들을 숙청했습니다. 상백 정책을 제안한 선전부장,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인 루딩이도 비판받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제2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그 첫 단계로서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제4해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참새, 들쥐, 파리, 모기 등 4가지 동물에 의한 피해로 돌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들판의 벼이삭을 쪼아먹는 참새가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4해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도 도입되어 쥐와 참새를 모조리 잡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 결과로 참새가 멸종되자 병충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참새에게 잡혀먹었던 황충을 비롯한 해충이 전례 없는 막대한 규모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흐루시 첩후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연해주에서 20만 마리의 참새를 공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참새 잡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1990년대까지도 물코끼리라는 해충 때문에 농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업 분야의 혁명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개인 소유를 인정했던 토지를 다시 거두어 들여서 농업의 집단 소유제와 전민 소유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58년 8월 농촌에서 인민공사를 설립하는 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한 후 대규모의 협력, 조직의 군사화, 행동의 전투화, 생활의 집단화를 역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억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농민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서 농민이 아닌 농업노동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찍이 엥겔스가 농민을 문명시대의 야만 계급이라고 비판한 후 농민은 선진 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시기에 마오쩌둥은 중공업 중심 국가 건설을 위한 대약진운동을 지시했습니다. 대약진운동은 1958년부터 1961년에서 1962년까지 마오쩌둥의 주도로 시작된 농공업의 대정산 정책입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도 비과학적이고 비체계적인 대약진운동에 대한 반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파견되어 중공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퐁도화이는 대표적인 대약진운동 비판자였고 이로 인해 숙청되었습니다. 당시 퐁도화이의 비판은 공개연설도 아닌 한 통의 편지였고 그 내용은 전 인민들의 철강 생산 중에 수많은 흙으로 만든 용광로를 만들어 많은 자원과 인력을 낭비했다. 이는 당연히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운동을 통하여 전국의 지질에 대하여 대규모 조사를 하였고 또 적지 않은 관계 부문의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많은 간부들도 이 운동 기간 중 단련을 하였다는 점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는 고원 수준의 평가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대약진운동에 따라 농민들의 생산력은 위축되었고 농촌 사회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으며 대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이때 중국에서는 최소한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 이르는 인민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1961년 4월 허베이성 우한현 보엔천에 시찰하러 온 조원 나이에게 어떤 이름 없는 농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년 뒤에는 당신도 굶어 죽을 것이요. 1960년 농업 생산은 1958년 기준의 75.5%가 감소되었습니다. 경공업은 1960년에 9.8%, 1961년에 21.6%, 1962년에 8.4%가 감소되었습니다. 중공업조차 46.6%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군부까지 독려함으로써 건국 이래 최대의 정권적 위기 초래했습니다. 이 같은 대약진운동은 소련에서 흐루시초프가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 일대에 대규모 농지를 조성하면서 미국의 경제력을 능가하겠다 고 호언장담을 한 뒤 마오쩌둥이 이에 경쟁심을 느껴 소련과 마찬가지로 농공업의 대증산 계획 정책을 내놓으면서 자기는 영국을 능가하겠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마오쩌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났으며 국가주석직은 류샤오치에게 넘겨졌습니다. 류샤오치는 1962년 1월 보고에서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의 결과를 천재가 3알이면
인재가 실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7월엔 마오쩌둥에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역사가 당신과 나를 심판할 것이다. 역사책에 식인행위마저 기록될 것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전개된 류샤오치의 경제정책을 중국의 신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 옛 소련의 역사에서 신경제정책은 1921년에서 1928년 레닌과 스탈린에 의해 시행된 자본주의 경제정책 수행을 가리킵니다. 중국에서 신경제정책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 달하는 인민이 굶어 죽은 후 마오쩌둥의 뒤를 이어 국가주석이 된 류샤오치와 그의 참모였던 덩샤오핑은 팔자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문 8글자로 쓴 것이며 조정, 공고, 충실, 향상 등입니다. 이들은 1962년 1월 7천인 대회로 알려진 대규모 당중앙위원회 확대회의 개최했으며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도부의 자아 비판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마오는 대약진 운동의 실패의 원인이 지방당 간부들의 착오,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소련의 돌연한 지원 중단 등이라고 주장했지만 류샤오치 등 실무그룹은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사상 우선주의, 대중운동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 과도한 목표 설정, 객관적인 조건과 경제법칙을 무시한 경제정책, 인민공사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비현실성, 평등주의적 분배 정책의 문제점 등이 실패 원인이라고 비판한 뒤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한 것입니다. 1977년 화고퐁의 집권 시기에 두 번째 대약진 운동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류샤오치의 사상은 1949년 당시 기업인들과의 담화에서 그가 했다는 말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때 자본주의 시대의 착취는 봉건시대의 착취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착취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 있는 편이 낫다. 오늘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공장 문을 열기를 고대한다. 착취를 당해야 실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편만 되면 공장을 계속 늘려나가라. 전력을 다해 회사를 잘 관리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와 봉급을 주고 착취하라. 국가는 사회 생산력 제고에 애쓴 공로를 잊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류샤오치는 1962년 마오쩌둥이 이선으로 물러난 뒤 국가주석으로서 당 서열 2위인 당 총석이 덩샤오핑과 손을 잡고 시장 경제정책을 도입하는 등 신경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대약진 운동에 무리한 중공업화 정책을 폐지하고 다시 농업과 경공업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폈으며 이런 노력 덕분에 중국의 농업 생산량은 대약진 운동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경제 성장률도 1963년에 10.2%의 성장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1966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경제 건설에 기초를 놓은 덩샤오핑은 솔직하고 담대하며 재기발랄한 전략가였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언론들은 그에 대한 인상을 겸손, 웅변, 유머, 자신감, 정열 분방, 지혜 충만 등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1904년 8월 스촨성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920년에서 1925년 프랑스 유학을 마친 의학파입니다. 1945년 제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 겸 정치국 서기였으며 건국 이후에는 국무원 부총리 겸 국방위원회 부주석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1956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마오쩌둥 휘하에서 총서기로서 당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덩샤오핑의 사상은 그의 여러 발언 가운데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해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 한다는 사상, 즉 선불론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은 1962년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서 막강한 군권, 즉 군사 분야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마오쩌둥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최고 권력은 군사 분야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마오쩌둥은 신경제 정책을 추진 중인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인민들의 호평을 듣게 되자 그들을 수정주의자라고 비판했고 결과적으로 이 두 세력은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4년 10월 소련 공산당 제1서기 흐루시초프가 브레제네프의 쿠데타로 인해 실각하게 되자 마오쩌둥은 류사오치가 자신을 몰아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이징시 부시장이었던 우한이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해서라는 청백리가 폭군 황제인 가정제에게 파직을 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극을 발표하기 전부터 마오쩌둥은 해서를 높이 평가하며 당원들은 해서를 본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처음 연극이 발표되었을 때는 이거 괜찮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과 야오운위안이 1965년 문해보라는 신문에 이거 마오쩌둥 동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아닌가 라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칭에 의하면 해서는 통도 화의를 의미하며 황제는 마오쩌둥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966년 4월 베이징 시장 통전이 해임되고 8월 8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마오쩌둥이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안 16개조를 발표함으로써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1966년 8월天安门 광장 100만인 집회에 모인 홍위병들이 전국 주요 도시에 진출했으며 이들은 마오쩌둥 사상을 찬양하면서 낡은 문화를 일소하기 위한 대대적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들은 도처에서 학교를 폐쇄했고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불호주화적인 것을 공격했습니다. 당의 관료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전국 각지에서 실권파들의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했습니다. 류샤오치를 비롯한 실권파들이 완강히 저항하고 홍위병의 내분이 발생하자 1967년 1월 마오쩌둥은 국방부장 린벼오 휘하의 인민의 방군이 문화대혁명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류사오치는 결국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 가택연금 상태가 되었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직에서 쫓겨나 이른바 재교육을 3번이나 받고 난 뒤 지방의 트랙터 엔진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1973년 조우얼라이가 복귀시켜줄 때까지 꼼짝없이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절, 사당, 성당 등이 문을 닫거나 약탈되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에선 낡은 사상의 소유자들이라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무차별로 홍위병들에게 붙들려 구타 또는 살해당했습니다. 1966년 8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8기 11중전회에서 마오쩌둥은 홍위병들로 하여금 당내 실권파를 공격해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열 2위였던 국가주석 류샤오치는 8위로 떨어졌고 린벼오는 2위로 부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부의 영향력이 급성장함에 따라 린벼오 세력은 마오의 지도력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1968년 프라하의 봄과 함께 발생한 브레제네프 독트린은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스촨성 천도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1971년 3월 마오는 조우언라이의 지원을 받아 린벼오를 숙청했습니다. 그 후 마오는 경제 재건을 위해 1973년 덩샤오핑을 비롯한 일부 옛 간부들의 복권을 허용했습니다. 후야오방 1980년 당시 당 조직부장은 1957년 반우파운동과 문화대혁명 10년간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약 1억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도시 인구 가운데 약 절반, 거의 모든 노동인구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 지식인과 기존의 당간부들은 대부분이 홍위병들에 의해 수정주의자 또는 주자파, 즉 중국 공산당 안에서 자본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파벌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했고 숙청되었습니다. 지방당 고위 간부의 70에서 80%,
전체적으로 약 300만 명의 당간부가 숙청되었다가 1970년대 말에 복권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당간부의 20%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덩 샤오핑의 외교 방침은 천안문 6.4 항쟁과 소련 붕괴 등 내외의 시련을 맞아 1992년에 내놓은 것으로, 이후 시진핑이 전랑외교, 즉 늑대 전사와 같은 외교 방침을 내놓기 이전까지는 중국 외교의 핵심적 방침으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능력을 과시하거나 앞장서지 않고 전반적으로 낮은 외교 자세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내부 안정과 국력을 조용히 키우는 신중한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보통 도광양해와 유소자기로 요약되는데, 이는 중국 고전 대하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가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컬어져 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28자로 된 내용 중에서 특히 도광양해, 즉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실력을 기른다는 부분과 유소자기, 즉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을 때만 나서서 한다는 부분이 유명합니다. 마오쩌둥은 비록 덩샤오핑이 자기 휘하를 떠나 류샤오치의 휘하에서 신경제 정책을 추진했던 과거가 있지만 그를 무척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오는 무역기간에 숙청되어 트랙터 엔진 공장에서 일하던 덩샤오핑을 1974년 마오 자신의 사망 2년 전에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는 중화의 민지용군의 총참모장에 내정했습니다. 덩샤오핑은 1976년에 마오쩌둥과 저우얼라이가 잇따라 사망하고 화고퐁이 권력을 계승한 후 제2의 대약진 운동을 펼치면서 잠시 고초를 겪었으나 이내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1978년에 덩샤오핑 개혁개방의 원칙으로 4대 현대화, 즉 공업의 현대화, 농업의 현대화, 국방의 현대화,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리 사업과 건설 사업을 취소시켰으며 방만한 지방 공업을 폐쇄했고 대규모의 인민공사를 축소 조정했으며 인민공사를 다시 생산대와 생산대대, 인민공사의 상급 소유제로 정비했습니다. 분배 정책에 있어서의 평등주의를 억제시키고 농민들을 위해 텃밭과 같은 자유지, 농가부업, 농촌 자유시장 확대 조치를 허용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개별 농가에게 경제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당간풍 혹은 호별 생산 책임제 실시 등으로 인민공사 해체의 첫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문예와 학술 영역에서도 자유화를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련이 실패한 개혁, 즉 페레스트로이카가 흐루시초프 시대와 고르바초프 시대에 연이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는 소련에 없었던 미국의 장기적 지원과 중국의 민족 자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련에는 없었던 덩샤오핑과 같은 탁월한 실용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의 7번 슬라이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1949년부터 1952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1946년에 한 달 만에 완료한 토지개혁을 중국은 무려 4년에 걸쳐 끝낸 것입니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으나 중국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무상분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를 몰수당한 대지주들은 그 보상금을 전액 모두 은행이 예금했습니다. 덩샤오핑은 그의 개혁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난날의 대지주들에게 그들이 30년 전 중국 정부의 토지개혁 당시에 은행에 예금했던 막대한 예금의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면서 그들 대지주들로 하여금 그 돈을 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민족자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소련과 북한은 대지주들의 재산을 전량 무상몰수했었으므로 나중에 민족자본가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 후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6중 전회를 열고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서 1949년의 혁명 과정과 사회주의 개조가 완결된 1956년에 제8차 전당대회까지의 마오쩌둥의 공로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957년의 반우파 운동, 1958년의 대약진 운동, 1966년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마오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마오쩌둥 열풍은 여러 차례 일어났으며 중국 공산당은 이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풍은 1966년 문화혁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1976년 마오의 사망으로 새로운 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天安門 사건 이후 탈냉전 시대인 1990년에 부활되었으며 1993년 마오 탄생 100주년을 맞아 또다시 부활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오는 스탈린이 아니라 레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에서 레닌으로 돌아가자는 표어가 나올 때마다 중국은 마오가 아니면 돌아가자, 종교로 말하면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자를 외칠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초닝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학자이며 오리건 대학교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제이커브 이론으로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는 개인의 기대치 상승과 실제로 인식된 웰빙 수준의 하락이 혁명의식의 확산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은 장기간의 경제 성장 후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이론은 사회 불안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데 자주 적용됩니다. 국가의 경제적 성장 이후 개인이 처하게 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불황에 이에 대한 민중 그룹의 불만 그리고 혁명의식의 확산을 가리킵니다. 사회 변동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날 우마차 수송시대의 호황을 누렸던 우마차의 주인은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다가온 자동차 시대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는 반동혁명의 적극적 가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국가 경제 발달로 인해 인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독재정치 시대의 혜택을 입었던 구악 세력에게는 위험인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天安門 사태는 마오쩌둥 체제가 덩샤오핑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 민중들이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면서 일으킨 대규모 유혈혁명이었으며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도 휴화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1989년 4월 15일에 수면 위로 떠올랐고 6월 4일 유혈 사태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시위 장소는 수도인 베이징시는 물론 중국 전역 400개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위에 대한 중국의 중국 공식 명칭은 1989년 추나지교 정치 풍파,天安門 광장 사건 등입니다. 그 원인은 제이커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래 중국의 대학에는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 등록금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돈 많은 부자나 당간부의 자녀가 아니면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은 일당 독재 체제였고 당간부는 부자인데 일반 인민은 가난한 빈부격차가 만연했습니다. 그 원인은 부정부패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혁주의자였던 후야오방 총서기가 비판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의해 복수 정당제를 도입했는데 중국은 여전히 일당 독재제였습니다. 게다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6년 당시 저우얼라이 총리의 장례식에 대한 중국인들의 추모 정서와 장칭 등 사인방의 횡포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사태의 주도 세력은 베이징 노동자자치연맹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대학생 대표들이었습니다. 베이징 노동자자치연맹은 1989년 4월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애도 활동을 계기로 결성되었습니다. 부푸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부패를 비난했으며 당이 장악한 전 중국 노동조합총연맹과는 달리 공산당을 감독할 수 있는 독립노조라고 자처했습니다. 스스로를 1980년 레으
바웬사가 이끌었던 폴란드 자유노조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베이징 대학, 칭화대학, 낭카이 대학, 중국정법대학, 푸단대학, 퉁지대학, 푸조우 대학, 선전대학, 윈난대학, 광둥중산대학, 난징대학 등 전국에서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 노동자, 언론인, 의사, 교사, 대학 교수, 심지어는 경찰, 법조인, 공무원 등 광범위한 시민계층 20만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모든 권력은 인민의 것이다. 반관료, 반부패, 청렴한 공산당 만세, 권력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라. 인민은 잊지 않는다. 등 매우 과격한 것들이었습니다. 휘하오방은 학생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시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 당국자들의 대응 방침은 선명하게 갈라졌습니다. 강경진압론을 내세운 세력은 주로 공산당 소속이었습니다. 펑저는 휘하오방은 당의 집단지도체제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 원칙상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가 자산계급 자유화를 용인하는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휘하오방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자아 비판한 후 총서기 사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력 진압을 반대했던 세력은 정부, 즉 국무원 소속과 군부 소속 장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온건파는 거세되어 가택연금되었으며 시위 진입에는 리퐁이 앞장섰습니다. TV는 시위군 중이 낮에는 단식을 했지만 밤에는 몰래 음식을 먹는 장면과 외신 기자들로부터 금품을 지원받는 영상을 방영하여 인민들의 여론을 반시위 정서로 돌려놓았습니다. 테난먼 광장에는 탱크와 인민의 방군 트럭이 진입했는데 이들에 의해 1만 명에 달하는 혁명 세력이 탱크와 트럭에 의해 압사당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 반자협정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난날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혹은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경제기구를 창설하여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하여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신흥 초강대국 중국은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0년대부터 랩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표방하고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 협정을 창설함으로써 중국을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 의해 구상되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바이든 정부에 의해 또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세계 각국에 관세 폭탄을 퍼붓는 이유는 이처럼 세계 각국이 미래의 세계 최강 대국은 중국이 될 것 같다는 예측하에 미국을 얕보고 있는 풍조에 대한 반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제2커브 이론에 입각하여 중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테난먼 사태가 유혈진압된 이후 비전문가들은 중국의 집단 시위가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이 마오쩌둥 시대에는 워낙 독재가 심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 시대가 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집단 시위는 1993년 8,700건이던 것이 2008년 한 해 동안 하루에 349건 꼴인 12만 7,467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500명 이상 노동자, 농민, 지역 주민이 참여한 집단 시위는 1993년 8,700건에서 1999년 3만 2,000건 이상으로 증가해 7년간 3배가 늘었고 2002년에는 5만 4,000건, 2003년에 5만 8,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7만 4,000건, 2005년에는 8만 7,0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즉, 최근 20년간 시위 건수는 연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참가자가 500명 이하인 시위는 통계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인지 500명 이상인 집단 시위만 통계로 나타냅니다. 1993년부터 그 숫자가 늘어나서 1년 동안 8,700건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7년간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2006년에는 9만 건을 초과했습니다. 1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 후 중국 정부는 이 숫자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2월에도 후베이성 우안시청 앞에서 퇴직자 1만여 명이 모여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2024년에도 상해에서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안국에 따르면 중국의 집단 시위를 군체성 사건이라 하며 500명 이상을 대형 시위로 간주하고 1000명이 넘어가면 초대 규모 시위로 간주합니다. 상기 시위 수치는 500명 이상의 집단 시위를 의미하는 군체성 사건을 의미합니다. 급속한 시위의 증가와 더불어 학생, 농민, 노동자가 포함된 대규모 시위대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과거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공권력에 대항해 지방정부 청사와 공안국 등 관공서를 공격하며 폭력 시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 역시 인민경찰, 무장경찰을 동원해 실탄 발포뿐 아니라 탱크, 장갑차까지 동원해 시위대와 대치하는 등 양자간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집단 시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태역군인 30만 명이 집단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연락해서 집단 시위에 모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진핑 주석이 정신없이 달려가서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국의 모습이 북한의 김정은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출범한 시진핑 체제는 위와 같은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집단 시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강경대처 방안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중국의 역사를 요약하겠습니다. 1968년 프라하의 봄과 함께 발생한 브레제네프 독트린은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스촨성 천도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1972년 중국은 마오쩌둥 체제였으나 중소 국경 분쟁 이후 시급해진 중국군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른 중국과 미국의 외교는 이른바 핑퐁 외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급기야 1979년 중국과 미국은 수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天安문 사건이 발발한 것입니다. 후야오방 총서기의 사망 직전 덩샤오핑은 후야오방에게 그가 청구한 인물, 즉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등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후 지켜졌습니다. 덩샤오핑은 1992년 이른바 남승 강화를 통해 중국 개혁을 가속화시키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가시화시켰습니다. 1997년 덩샤오핑의 사망과 같은 해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었습니다. 2002년 중국 공산당은 자본가들의 입당을 허용했습니다. 2003년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의 집권과 함께 화평 불기를 중국의 대외 전략 구호로 삼았습니다. 2004년 4월 화평 불기는 화평 발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005년 중국은 반분 열국가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집단 시위의 심각한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2010년 중국의 총 GDP가 세계 2위로 상승하면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와 2023년도 3월 양해에서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덩샤오핑 이래의 집단 지도체제가 폐기되고 시진핑 1인 체제가 형성됐습니다. 2023년 중국은 덩샤오핑 때 시작된 태경활림을
2023년부터 퇴임 환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인야와 녹지를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경작지로 바꾸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변증 법적 유물론의 3대 법칙을 선전하면서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솥에서 끓는 물 때문에 수증기가 새어나올 때 그 솥 뚜껑에 위에 돌을 얹어서 압력이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면 결국 그 솥은 언젠가는 폭발에 의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적 변화의 질적 변화로의 이행의 법칙을 설명하면서 드는 예화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제까지 인민들의 민주화 요구 앞에 탄압으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를 통해 던져보는 화두입니다.